안녕하세요.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위기 대응 교육을 맡게 된 김동훈입니다. 저는 더 프라미스라는 재난구호 NGO의 상임이사기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라이프라인 코리아라는 재난안전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소셜벤처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한 24년 정도 26개 국가에서 이제 국제 구호 사업을 해왔는데, 그때 이제 사람도 구하고 이제 동물도 구하는 여러 현장 경험들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시간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거는 2024년 여름에 전국이 지금 수해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에 하나인 충남 논산의 신양리라는 마을입니다. 저희 팀이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도우려고 구호 활동을 하는 와중에 좀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교회가 하나 마을 어귀에 있었는데, 그 마을 어귀에 있는 교회가 당연히 같이 이제 제 허리 높이 정도로 이제 물이 잠겼었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을 봐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의 집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케이지에다가 이게 한 마리가 아니고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들을 보호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생각들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께서 특별히 평상시부터 이제 유기견, 유기묘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평상시 보호하고 계셨는데, 마침 이제 교회가 이제 피해를 입으면서 같이 피해를 입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람들을 도우러 가긴 했는데, 워낙 이게 동물들이 좀 많아 보인 것 같아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됐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80마리 정도의 동물들을 이제 보호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물에 잠기면서 사람들도 되게 급한 상황에서 동물들을 다 미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80여 마리 동물 중에서 한 3마리 정도는 이제 죽고, 그 외에는 이제 물에 이제 빠졌다가 겨우겨우 구해낸 동물들도 있고, 그래도 괜찮은 동물들도 있는데, 지금 당장 마을을 지금 복구하고 또 교회도 복구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을 딱히 이렇게 잘 돌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혹시 그 동물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어쨌든 도움 요청해 보셨거나 받으신 게 없으시냐 그랬는데, 아무도 지금 뭐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구호 활동하면서 동물자유연대라는 저 동물보호단체하고 미리 좀 예의가 돼 있는 게 있어서 미리 그 단체에다 전화를 드리니까 동물자유연대에서 와서 이게 도와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내 사례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는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이제 동물들의 피해들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2019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코로나 초반까지도 계속 6개월 이상을 불탔던 호주 산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언론에 나온 게 캥거루, 코알라 이런 호주의 동물들이 한 1억 마리 정도가 이제 이 산불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막상 산불이 끝나고 나서 다시 추정을 해보니까 1억 마리가 아니고 10억 마리 정도의 이제 동물들이 이 산불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동물 문제로 봤습니다만은, 이제 현장에서는 이재민들도 굉장히 많이 생긴 데다가 숲이 엄청난 많은 면적을 이제 불태웠기 때문에, 그럼 사람도 살려야 되고 이제 자연도 돌봐야 되고 이 동물도 돌봐야 되는 거대한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물들을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었는데, 저런 전문 병원에서 동물들을 도와주거나, 심지어는 이제 산불로 다 불타버리니까 먹을 것들이 없어서 헬기로 이 먹이들을 실어다가 공중으로 투하하는 그런 활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동물들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초반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도 지금 대피하면서 난민이 됐는데, 동물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들은 주로 이 피난민들이 데리고 어쨌든 국경을 넘어서 나왔었는데, 여전히 그 나라 안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걸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도 힘든데 동물까지 과연 보호가 될까 그랬는데, 유럽은 여러 나라의 동물 보호단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료와 필요한 물자를 모으는 거죠. 모아가지고 베를린에 모아서 거기서 기차로 실어서 우크라이나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서 또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이제 각 집마다 또 무인대마다 심지어 동물원까지 다 보내가지고 동물들을 살렸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들은 너무 남의 얘기 같고, 아니 뭐 재난 때 사람도 힘든데 지금 동물까지 챙기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반려동물을 직접 기르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재난 때 동물의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일단 보시는 표와 같이 한국의 어느 기업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2023년 자료인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반려인구가 대체 어느 정도 되겠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약 1,200만 명이 지금 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 이제 4분의 1이 이제 반려인구라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비반려인들에게는 좀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반려인들한테는 재난이 났을 때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의문이 드실 거예요. 집에 동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주로 이게 마당에서 그냥 기르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반려화라 그래요. 반려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반려동물이 그냥 동물이나 물건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려화 정도라는 거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 80%, 그러니까 반려 인구의 한 80% 이상은 이게 물건이 아니고 가족인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럼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고 계신 분들은 거의 절반 정도 해가지고 물건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거고, 가족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한 60% 좀 넘는데요, 이게.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이 반려화 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70에서 80%대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특성들은 좀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 시각장애인 보조견들을 데리고 재난을 만났을 때, 만약에 우리가 대피소에 갔는데 야, 대피소에 우리 강아지는 안 돼 해가지고 그 강아지 못 들어오게 하면은 그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생활 자체가 이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이 지진 재난이 꽤 많았었는데, 이코노미 클래스 중국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서 대피소에 갔는데 대피소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대피소 안에서는 이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출입을 안 시켜주니까. 근데 이건 내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서 아예 본인도 대피소를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대피소 안 들어가면 우리가 생활할 때 있는 데가 어디냐?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엔 차 안에서, 그 좁은 차 안에서 계속 대피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제 계속 좁은 공간에서 이 좁은 자세를 이제 불리하게 해놓고서 이게 힘들게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혈전이 생겨가지고 이게 심장이 막혀서 혈관이 막혀가지고 실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일본에서 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물의 문제가 이제 사람으로까지 이제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제가 직접 본 사례로는 2022년에 그 동해안 산불 났을 때 저희 대피소에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거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였는데 대피소에서 들어오지 말라 그런 겁니다. 우리 동물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얘는 물건이 아니고 가족이야, 나 얘 없으면 못 살아,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원칙대로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몰래 공무원이 안 볼 때 몰래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 강아지가 짖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짖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발각된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이게 뭐가 합의된 지점을 만드냐? 그렇지 않고 원칙이 그러다 보니까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퇴거시켜버리는 거죠. 할머니와 이 강아지 자체를. 그러면은 이 퇴거한 그 이재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동물의 위험성이 이제 인간의 위험성까지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과 관련돼서 재난 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막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재난 현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있어 왔고요. 그런 사례들을 동물보호단체들이 나름대로 사례를 좀 찾아보고 수집해가지고 계속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굉장히 좀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럴 때는 이제 지렛대가 되는 문제,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돼가지고 요거를 싹 당기면은 전체 문제가 싹 올라갈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거의 근거는 보시는 것처럼 그럼 반려인들한테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이겠냐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대피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대피. 그러니까 재난 딱 터졌을 때 내가 애를 데리고서 가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 모순들이 막 집약된 지점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대피소에, 그러니까 재난 대피소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으로 좀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대피소 안에 그 동물을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저기 대피소 안에 반려동물은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예 처음부터 아예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할머니 같은 사례들이 매번 재난 때마다 지금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본인의 가족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피소 밖이라는 건 전혀 안정적인 공간도 아니고 어디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게 되게 이제 불안한 생활들을 많이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일단 이거라도 좀 해결할 수 있으면은 재난 시 반려동물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일단 해소된다 그럴 수 있을 텐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동물보호 단체들과 반려인들이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개정된 내용은 뭐냐? 저 한 줄이 들어간 건데요.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 내용은 뭐냐면은 딱 보면은 그러면 주인들이 뭔가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요 뜻으로도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소유자는 그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자가 될 텐데, 예를 들어 저기 유기견 보호소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이게 수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나름대로 또 지자체가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항목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 소재를 일단 그나마 좀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요. 그럼 책임 소재를 정해놓고 제도적으로 했으면은 그 다음 과제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세부 사항들 실제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재난 현장 가봤을 때 우리가 이재민이나 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뭐 다문화 가정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고생하니까 똑같이 고생한다 생각하고서 그냥 좀 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당사자들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한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이제 반려동물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과 후진국이 재난 대응 체계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거는 정부가 모든 이재민들이 개인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똑같은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냐, 안 그러면은 그 이재민들을 보더라도 아까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반려인도 있고 해가지고 각각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른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좀 세심하게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나 체계를 구축하냐, 요거로서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